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서울시가 종묘 인근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YTN은 어떻게 취재 보도해 가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 정도로 작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인체에 침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건강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주변 재개발 논란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먼저 강보라 평가원님, YTN의 관련 보도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발, 보존 갈등을 넘어서 세계유산의 경관과 도시의 미래 전략, 그리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까지 아주 다층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YTN은 이번 논란을 다루며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 유네스코 영향평가 문제, 그리고 시뮬레이션 공방 등 주요 쟁점을 꾸준히 보도했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갈등 당사자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 반복되면서 사안의 구조적인 이해를 돕는 깊이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 비평에서는 종묘 세운 4구역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지점과 의미 있었던 시도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종묘와 세운 4구역의 역사성 그리고 경관 가치에 대한 설명 보도에 주목하고 싶었는데요.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개발 이슈가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과 조망 보전이 결려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YTN 보도에서는 종묘가 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종묘 주변 경관이 왜 특별히 민감한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종묘는 조선 왕실의 제례를 위한 신성한 공간이고 재향 의례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외곽 경관 보존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요. 관련 뉴스 보도 중 이런 근본적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짚은 리포트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종묘와 연관되어 함께 언급된 감사의 정원 관련 보도 또한 광화문 일대의 경관 체계가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지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김민석 총리가 제동을 걸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반발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6.25 전쟁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 용사를 기리는 추모 공간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보도를 통해 서울시의 공원 조성 사업과 종묘 경관 보존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청자에게 필요한 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느냐보다 왜 이 지역이 특별한가일 텐데요. 그와 관련한 설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종묘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조건이나 종묘를 둘러싼 지난 30년간의 경관 관리 공백을 추가적으로 다룬다면 보도의 아쉬움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보도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용이 부족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종묘의 어떤 문화적 가치나 보존해야 하는 이유 등을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 보도보다는 뭐 대립과 갈등을 다루는 보도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을 드러내는 기사에 대한 시청자들의 니즈가 훨씬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당과 서울시의 입장 차이는 권력 대립이라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재개발 논란은 지금 당장의 정치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지만
세계 유산 가치 논의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묘의 세계 유산 지정 배경이나 문화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설명이 길어야 하는데요. 뉴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이를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종묘의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등 본질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묘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은 주제인 만큼 앞으로 종묘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즉 조선 왕실의 재래 공간, 그리고 건축적, 의례적 독창성 등을 상세히 다루고 시청자들이 왜 보존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을 풀어낼 계획입니다. 또 단순히 찬반 갈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양한 전문가 입장을 담는다는 측면에서 세계 유산 영향평가 절차를 담은 보도는 상당히 유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입장을 단순 대립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왜 유네스코가 개입하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유네스코 영향평가 도입이 왜 중요한지를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가 지난 15일 세계유산센터 명의의 공문을 통해 종묘 앞 고층 개발에 따른 역사경관 훼손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강력 공고하고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 승인 중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 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서 준수하고 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로서 서울시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완충구역 설치 등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이제와 영향평가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늘이 생긴다는 우려는 잘못된 시각이고요. 세계유산 관리에서 영향평가가 갖는 의무와 유네스코 공문의 실제 의미 등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해서 시청자의 판단 근거를 제공했는데요. 국제적인 기준을 설명함으로써 이 사안이 지역 개발 논란을 넘어서 국제적인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 점은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실제로 건물이 얼마나 보이느냐라는 시청자의 어떤 시각적인 궁금증이 자리하는데요. YTN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각각 공개한 가상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해서 시청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할 거란 비판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종묘 정전 앞에서 서서 바라보더라도 건물이 경관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가상도와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특히 종묘 출입구인 외대문 앞에서 바라볼 경우 건물의 육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인 외대문에서 빌딩까지 거리가 적용 기준인 100m를 벗어남에도 건물 꼭대기까지 각도가 규제 기준인 27도 이내이므로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제시한 가상 이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개하면서 시뮬레이션 구성 방식에 따라 인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전문가적 검증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시각적인 정보를 비교한다는 기본적인 공익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공방보다 경관의 실질적인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킨 보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갈등 프레임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논란의 핵심인 문화유산 보존 의무와 도시계획 절차 문제가 정치적 대립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중요한 보도 포인트지만 이를 중심에 둘 경우에 정작 사안의 정책적이고 도시계획적인 쟁점은 뒤로 밀리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총리의 문제 제기가 선거 개입 논란과 연결되는 식의 보도는 정치 갈등 자체가 새로운 이슈처럼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을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가 소재를 바꿔가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세 번째 견제구를 던진 셈입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짓는 시각이 많은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귀를 누르게 하는 상당히 사전선거 운동에 가깝게 보여질 수 있고. 김민석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일을 해야지 왜 갑자기 오세훈 스토커로 변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이 연일 오세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어요. 특히 김민석 총리가 앞서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유력한데 나름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미리부터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요구의 의미나 도시 경관 훼손 문제, 행정 절차의 적절성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치 공방을 전면에 내세워 고조된 갈등 상황을 이미지화하려는 방송의 특성이 오히려 문화유산 보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는 정치적인 갈등을 보여줄 필요가 있더라도 갈등의 본질을 다시 논하는 연결점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으로 국내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한 근거를 담은 보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종묘 경관 훼손 여부는 전문가의 분석과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야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 유사 사례, 그러니까 국내외 사례를 전한 YTN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네. YTN 보도 대부분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시뮬레이션을 단순 비교하는 선에 머물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는 분석은 상대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웠는데요. 국내에선 선정릉 주변 개발 제한과 법원의 판결이 직결된 사례가 있었고요. 타 언론사 보도에서 접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 마카오 역사 지구가 세계유산 내부가 아닌 주변 경관 훼손까지 문제 삼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유산인 런던타워 인근에 고층 건물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와 런던 정부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이 상세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YTN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요. 문화재 보존으로 개발 사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 제도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도쿄의 역사 보존 지구 사례를 통해서 역사적 건축물 보전을 위해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 등을 함께 소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국내의 문화유산 경관관리 사례 분석 관련 심층 보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국내외 문화유산 경관관리 사례 분석이 추가된다면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의 복합성을 조금 더 파악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문화재 보존과 그 주변 개발이 이제 갈등을 빚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원만한 해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프랑스 파리의 고도 제한과 지역별 차등 규제가 있는데요. 파리는 도심 전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37m 이상 신축을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를 했어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고도 제한을 완화해서 137m까지 허용해서 개발과 보존을 이제 병행하도록 한 것이죠. 이는 도시 전체의 역사적 경관을 지키면서도 특정 지역에는 개발을 허용하는 균형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도쿄 황궁 일대 도시재생특별지구 제도인데요. 황궁은 국가지정 특별사적이지만 민간이 역사 건축물 복원, 그리고 녹지 확충 등 공공기여를 약속한다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준 것이죠. 실제로 황궁 주변 도심지 일대에서 노후 빌딩 36곳을 150m에서 200m급 빌딩으로 재개발하면서도 문화재 보존을 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 로마의 역사 건축물의 재활용 사례인데요. 로마는 기존 역사 건축물을
박물관이나 학교, 사무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시대에 맞춰서 이제 활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교황청 등이 협약을 맺어서 로마 캐피탈레를 세계유산 관리 주체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련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JYT는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에 각각 특파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이 특파원들이 우리 문제 해결에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현지에서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보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종묘 앞 재개발 문제, 정부와 서울시를 넘어서 정치권, 지역 주민, 또 학술단체 등으로 확산돼서 전방위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라는 식의 이분법적 가치 충돌 상황을 전하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 YTN이 보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박순표 기자의 보도를 꼽고자 합니다. 해당 보도는 비단 한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의 늑장 대응과 서울시의 고도 상향 무리수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책임을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정치권의 공방이 소란스러웠던 시점에서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방향을 잡아준 점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종묘가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지연된 이유와 에이펙 기간을 틈탄 서울시의 고도 상향 결정 등을 분석하면서 왜 지금 이 갈등이 폭발했는지를 구조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양비론이라기보다는 양측의 책임을 부각하는 접근으로 시청자들이 사안을 보다 차분하고 공정하게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네. 자, 관련 보도를 전한 박순표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특히 이번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 논란이 불거졌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국가유산청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종묘와 개발 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 지정 예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을 하지 않았던 점이 지금의 논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 분명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서로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서울시의 책임은 원인 제공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처럼 언론의 기회적 균형에 막 의존해서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러다고 하지 못한다면 시청자들부터 의문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의 제공자는 누구에게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방관한 책임이 누구인지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초점을 둬서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가시하면서 조금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깝고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것이 합리적 결정인지 서로 뜻을 모아서 좀 이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세대만 가지고 있는 국가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발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균형 있게 다뤄져서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입장 혹은 또 정치권의 입장들이 잘 녹아들어가서 새로운 합의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잘 팔로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K푸드 수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K푸드 수출이 10월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가한 소식을 알리며 K푸드의 수출이 역대 최고임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K푸드 수출 실적도 올해 10월까지 85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수출이 아이스크림 음료 인기가 치솟으며 20% 넘게 성장했고 유럽, 북미 등 주요 지역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를 살펴보면 타이완에서 인기가 높아진 포도 수출이 무려 50.9%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라면, 커피 제조품도 각각 20% 이상 늘어나며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수출 품목과 실적 등을 살펴보며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짚었는데요. 올해 K푸드 수출이 역대 최대치라는 소식을 다룬 보도였는데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더했다면 유용한 정보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K푸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국정 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 식품 트렌드로 자리 잡은 K푸드의 인기와 수요를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글로벌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유망 K푸드를 선정하고 지역별 확산 전략을 수립해 일부 품목의 수출이 집중된 현상을 해소하고 K푸드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외 인증과 마케팅 지원으로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뒷받침하며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수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콘텐츠, 관광 등 다른 K컬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푸드테크 혁신도 함께 추진해 K푸드의 성장이 문화산업은 물론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촉매가 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하고 K푸드와 같은 유망 업종에 대한 특화된 AI 도입도 지원하는데요. 아울러 스마트 제조 기술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육성 체계도 마련해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 중소 제조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정부 여당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의 53에서 61% 사이로 감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확정한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2035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통해 이해를 돕고 확정한 목표치에 대한 설명을 더했는데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53에서 61%로 정했다고 알린 보도였는데 어떻게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2035 NDC, 즉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랭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방사국 총회에서 공식 발표했는데요.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으로 연료 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건물 부문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으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전력 부문에서 현재 34기가와트 수준인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최대 150기가와트까지 늘립니다. 수송 부문에서 전기차, 수소차 보급률을 2035년 신차의 70%까지 높이며 건물도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전체 배출 저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산업 부문은 95%가 수출업종인 만큼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탈탄소 전환 투자에 방점을 둔다고 합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 전환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발사가 보름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짚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3차 때는 누리호를 세상에 내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한화가 이를 구경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한화가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 운용까지 모든 업무를 맡았습니다. 누리호 4차는 민간 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도 진입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4차 발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을 짚어보고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 보도였는데요. 누리호 4차 발사 소식에 대해 알린 보도였는데 이번 발사는 왜 야간에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면 신층적인 정보를 제공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야간에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27일 자정 무렵 늦은 밤 이뤄졌습니다. 야간에 발사하는 이유는 이번 4차 발사의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수행하게 될 오로라 관측 임무 때문인데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적도를 지날 때의 시각이 늘 오후 12시 30분에서 12시 50분이 되도록 맞춰진 태양동기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 궤도는 위성이 항상 같은 태양 조건에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일정한 관측이 가능하고 오로라처럼 조명 조건이 민감한 임무에 유리합니다. 문제는 이 궤도에 진입하려면 발사 장소와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하는데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했을 때 위성이 정확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순간은 하루 중 단 한 번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이 목표 시간대의 적도를 통과하도록 발사부터 위성 분리까지의 시간을 역산해 발사 시각을 계산했는데요. 그 결과가 새벽 1시 4분 5차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이고 이 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24시간 뒤입니다. 이번 4차 발사는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발사 가운데 처음으로 새벽 시간대 진행된 야간 발사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야간 발사를 위해 발사체 점검 및 야간 운용 훈련을 완료했으며 위성 연료 충전 설비부터 통신,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절차가 새벽 발사 환경에 맞춰 조정됐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